추위가 풀리고 초봄 같은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기승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법조인이자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 닷새 만입니다.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회동하기로 하면서 갈등 봉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이 삭제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며 분열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유해를 북녘땅이 보이는 휴전선 인근 경기 파주 장산리에 안장하려던 유족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부지 주인이 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스트 신입생을 뽑는 면접에서 수학 두 문항 가운데 한 문항이 잘못 출제돼 전원 정답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문제를 푸느라 시간을 허비한 학생들은 한 과목의 절반을 날린 셈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YTN 뉴스 앤 이슈 이어갑니다. 초봄 같은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또 중국발 스모그가 기승입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미세먼지 지금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하죠? 네, 현재 중서부와 전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1시간 전보다 농도가 조금씩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현재 실시간 미세먼지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로 가양대교 부근 이 시각 현재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시야가 무척 뿌옇게 보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4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평소 2배 수준을 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 목천, 사거리 부근인데요. 이 지역도 하늘과 먼 산이 흐리게 보일 정도로 시야가 무척 뿌연 상태입니다. 공주를 비롯한 충남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안팎 정도로 평소 2배에서 3배 수준까지 오른 곳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점차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미세먼지도 중국발 스모그가 원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는 대기 정체에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5mm로 많지 않겠지만 비가 지나고 나면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람에 미세먼지가 쓸려가면서 내일은 대기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자리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새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표와 또 김홍일 후보자의 소감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2013년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 또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선거제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회기를 시사한 지 일주일 만에 결국 종착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떴다방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극단적인 1당, 2당의 적대적 공상관계를 한번 깨보자라는 취지인데 그것보다는 연동형 비례제, 현 준연동 비례제가 가져오는 폐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성 비례 정당이 20개, 50개가 나타나는 것이 과연 정치 발전에 좋은 거냐. 정당이 난립된다? 난립되는 떴다방 정치가 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저는 더 많이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다수당제를 가져가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불안정성이 구조화되고 더 많은 제가 보기엔 폐악과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총리, 당 대표 등 대선 주자급 인사들까지 나서 이재명 지도부가 퇴행의 길을 가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랜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게 나라를 위한 거냐며 우라가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 체제에서 나라를 위해서 약속을 바꾸는 겁니까? 자기 개인을 위한 거고 당을 위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지도부에서는 나라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나라를 위해서 같은데. 뭐를 했는데? 아니 그냥 한다는 것이 이 탄핵이다, 특검이다. 그러니까 오직 싸움밖에 없는 정권 싸움밖에 없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되고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다당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게 다시 또 돌아가서 지금부터 더 극렬한 그 대결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라가 더. 한편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희생혁신안에 대한 안건 요청을 하루 앞두고 오늘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의 만남이 분수령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이준석 전 대표, 혁신위는 재수강도 안 되는 낙제점이라며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인유한 혁신위는 뭐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셀럽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걸 기대했다 그러면은 뭐 그건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실제 뭘 바꾸는 것을 성과를 측정하자면은 바꾼 게 없죠. 이게 이분의 그러니까 다문화적 정체성에서도 가끔 드러난 게 뭐냐면은 나는 아랫목에서 도덕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 배운 도덕이 뭐냐, 남의 아버지 욕하는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다인지 아니면 잘 모른다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혼재되면서 메시지가 잘못 들어가는 거죠. 학점 주신다면 몇 점이나 가능합니까?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학점 매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F입니까? 뭐 보통 이건 재수강 해야 될 수준인데 뭐 이걸 혁신이 다시 시킬 사람 없으니까 재수강은 안 되겠죠. 정치권에서는 요즘 영화 서울의 봄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야권에서 정부 여당을 검찰 하나회로 묘사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제명 하나회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뭐 썼던 걸 또 얘기인데 전두환 보면서 이재명이 떠올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또 군사 쿠데타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을 다 이제 감수한다, 저지를 수 있다,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온갖 불법 불사죠. 그건 뭐 딱 보니까 이재명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어제 저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서 검찰 하나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제명 하나에도 있잖아요. 그 철험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어쨌든 이 정부가 이제 자꾸 이제 서울의 봄 영화 같은 걸 연결시키려고 계엄정 택도 안 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해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여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혁신위의 희생 요구 최후 통첩은 시한 당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왔어요. 대통령 자주 만납니다. 뭐 자주 만나야 이게 되지 먼 발치에서 서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만나면 뭐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그냥 뭐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마음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당이 변화를 겪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겠지요. 윤석열 대통령도 인요한 혁신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정성규 전 수석이 혁신이 목적대로 갈 것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바랄 것이다라고 발언했는데 우리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가야죠. 당 주류 인사들의 희생을 요구한 국민의힘 이뉴환 혁신위원장과 용퇴 대상 1순위로 거론되며 혁신위와 충돌한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나 갈등 봉합을 시도합니다. 인 위원장 등 혁신위는 지도부와 중진, 주류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한 희생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혁신위 조기 종료를 포함한 강경책을 거론하며 지도부를 압박해왔습니다. 혁신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데 김 대표가 오늘 인 위원장과의 회동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출당 조치를 요구한 일부 당원들의 청원글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 지난 3일 등록돼 이틀 만에 2만 명 넘는 동의를 받은 이 전 대표 출당 청원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이 전 대표가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재명 대표가 SNS에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출당 청원을 사실상 일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적용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초안 수준이지만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출된 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지역구 의석은 253곳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선거구에서 6곳이 분리, 즉 늘어나고요. 6곳이 통합, 줄어듭니다. 선거구별로 유권자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역별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쪼개져서 결과적으로 늘어난 선거구부터 보면 수도권에선 경기 평택과 화성, 하남시, 인천 서구에서 각각 한 곳씩 늘었고요. 또 기존에 통합돼 있던 부산의 지역구들 그리고 전남 지역 지역구가 쪼개지면서 하나씩 추가됐습니다. 또 통합된 지역구들도 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안산에서 일부 지역구가 통합되면서 한 곳씩 줄었습니다. 또 부산과 전북, 전남 지역에서 일부 지역구가 각각 하나씩 통합됐습니다. 의석수 자체는 그대로지만 조정된 곳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성동구에 묶여있던 중구 지역구가 유권자 수가 줄어든 서울 종로구로 묶이게 됐습니다. 출신 의원 상당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른바 정치 1번지로 불리던 종로구가 35년 만에 단일 선거구 지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엔 서울 8배 면적인 초거대 선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단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통합되면서 사라진 지역구 6곳 가운데 4곳이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관위 확정안엔 정당 유불리가 개입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남은 재획정 기회에서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제출된 안은 초안 수준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제출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의석 분포상 야당 의석만으로는 재제출 요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긴다 해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향후 여야 협상을 통해 일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의왕 지역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유 씨 차량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레 대장동 사건 본류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유 전 본부장 측은 사고로 다친 허리 등에 대한 검진 결과를 보고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김 대표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반발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2년째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기 파주시에 안정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고 주민 여론도 심상치 않자 현재 해당 사유지 소유자도 매매 의사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반대 기자회견을 했던 시민단체 대표 연결해서 지역 분위기와 그간 진행 상황 등 알아보겠습니다. 결의하나 파주지회 이재희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도 혹시 영화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그 서울의 봄 영화가 흥행하면서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전두환 씨의 유해 안장 일단은 토지주가 토지를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간의 그 과정, 그 배경을 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나온 대로 사실상 좀 토지주님이 안 팔겠다고 해서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장산리로 이제 들어오는 건 이제 파주에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매장할 장소를 이제 찾지 못해서 유해 안장이 현실상 이제 무산됐는데 원래는 과정이 어땠냐면 원 소유주님이 계신데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이 꽤 오래전부터 캠핑장이나 요양원을 만들겠다면서 이 땅을 사려고 했나 봐요. 예. 근데 전두환 씨 유가족이 이 이제 개발하시는 분과 접촉을 해서 이 땅을 좀 사보려고 했는데 그 원소유주님으로부터 이 땅을 이전받기 전에 이제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최근 여론이나 지역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원소유자님이 어젠가 언론에 땅을 팔지 않겠다고 발표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소유자는 이 땅이 지금 캠핑장이나 요양원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판매 의사를 밝혔었는데 전두환 씨의 유해가 안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판매 의사를 접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 달라졌으니까요. 예, 그 위치가 파주 장산리인데 여기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뭐 그곳은 파주에서 워낙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장소여서 자주 가는 곳인데요. 예. 장산리 일대는 장산 전망대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 내비게이션 검색해서 나오는 곳이고요. 눈앞에 철새 보금자리가 있는 초평도, 그리고 초평도를 둘러싼 임진강, 그리고 임진강 너머로 조금만 고개를 들면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나 송악산, 그리고 개성공단이 보이는 정말 이 조망이 좋은 파주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파주 시민들도 별을 보거나 아니면 주말 캠핑할 때 자주 찾는 정말 지역의 명소입니다. 예. 지금 그 전두환 씨의 회고록 보면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아서 그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도 그런 이 장산리 이쪽이 그런 땅이라는 거죠? 네, 뭐 회고록에서 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녘 땅이 내려 보이는 전방 고지라고 얘기하면 사실 장산 전망대처럼 좋은 장소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너무 사랑스러운 장소에 이제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더욱더 그래서 더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 전시 유해가 안장된다는 소식 전해졌을 때 지역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언론 보도로 모두가 다 시민분들이 알게 됐는데요. 왜 갑자기 전두환 씨가 파주에 오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파주라는 곳에 오겠다고 뭐 사전에 여론이 형성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던 시민들이나 뭐 시민단체 분들은 모두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 나중에는 파주가 좀 만만한가? 왜 여기를 오시려고 하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난달 말에 유해 안장 그 반대 기자회견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생전에 자기 과거에 대한 진실적인 반성도 한 적이 없고, 예.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제 공분을 샀던 이제 광주 학살의 원흉이기도 한데, 그걸 넘어서 지금 오겠다는 이유가 이제 남북의 통일을 바라면서 온다고 하는데, 예. 평소에 통일이 관심이 많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남북 분단을 자신의 정치적 이용으로 했었지, 사실은 남북 관계에 크게 도움이 됐던 대통령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파주 시민들은 도대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한 이유도 없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파주시장이나 그 지역 의원들도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네. 법적으로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파주의 어떤 다른 지역으로 유해 안장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다른 곳을 매입하려 시도하는 게 알려지면 똑같이 저희는 반대할 거고요. 아마 파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지금 환영받기 어려울 텐데요. 개인 간의 뭐 토지 거래는 자유이나 그 토지 거래를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국립묘지도 가지 못하는 분이 땅을 사서 이제 묻히겠다고 얘기하면 모르긴 해도 환영할 만한 지자체나 내지는 주민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파주 아니면 김포 또는 파주 안에서도 해일이 관광지 근처일 텐데 뭐 북녘 땅이 내려 보이는 땅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내주지 않는 한 저는 계속 반대 여론이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2년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물론 유족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 유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유족들이 처리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대안은 잘 모르겠고요. 예. 현재로서는 임시 안치된 게 되게 더 연장될 것 같고 예. 집에서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유는 생전에 자신은 성공한 쿠데타라고 얘기했지만 역사에선 실패한 대통령이잖아요. 예. 실패한 대통령을 뭐 어느 지역이 환영할 리가 없고 어느 지자체, 어느 주민들이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조용히 어디에 뿌려지는 형태로 묻히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의하나 파주지회 이재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3시 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저녁 8시쯤 서울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일하던 A씨는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6시 반쯤 광주광역시 금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에서 출산을 의뢰했던 남성이 또 다른 대리모를 통해 아이 2명을 더 낳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와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남성 B씨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4,9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리모를 하기로 브로커와 공모하고 이듬해 B씨의 정자로 아기를 낳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아닌 다른 대리모를 통해서도 2명의 아이를 더 낳아 양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이스트 신입생을 뽑는 면접에서 수학 문제 2문항 중 1문항이 잘못 출제돼 전원 정답 처리가 결정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카이스트는 어제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 면접 응시자들에게 수학 2번 문제에서 직각 표시가 빠져 전원 정답 처리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응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출제 오류가 나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여러 과목과 전형들을 종합해서 평가한다는 점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내리며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일과 가공식품, 외식 물가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요즘에 정말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외식 물가, 가공식품 상승률 어떻습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인데요. 이 가운데 외식은 4.8%, 가공식품은 5.1%로 총 지수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개월 연속, 가공식품은 24개월째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소금이 21.3%로 가장 높았고 참기름, 설탕 등 양념류도 2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파스타면, 당면도 19% 안팎으로 상승했고 우유와 아이스크림 값도 15%대 뛰었는데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4.8%였습니다. 햄버거가 17% 가까이 올라 가장 높고 피자도 10% 뛰었습니다. 비빔밥, 김밥, 도시락 등 대표적인 점심 메뉴도 7%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지금 송년회가 많이 열리는 연말 시즌인데 물가 부담에 소비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도 좀 보겠습니다. 특히 사과 가격도 그렇고 감이나 귤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전체 농산물 물가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인 13.6% 올랐습니다. 특히 55.5% 오른 사과를 비롯해서 신성 과일 지수가 24.6% 뛰었습니다. 지금도 대체 품목인 토마토, 감귤, 딸기 값이 강세고 최근 기온 하강과 일조량 부족으로 일부 시설 채소 가격도 강세입니다. 지난달 축산물은 1.3% 하락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부가 닭고기와 달걀 값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산물 값이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가 급증한 이유도 있습니까? 네, 이상기후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우리나라만의 특이적 사항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을 부르고 있는 원유 가격 연동제인데요. 우유 가격을 생산 비용을 반영해서 매년 올리는 제도입니다. 낙농가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건데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가공식품 업체에서는 마시는 음용용 원유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에서 쓰지만 가공용 원유는 점점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사실 원유 자급률도 계속 떨어져서 낙농가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원래 취지도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밀크플레이션만 지금 만들기 시작한 원유 가격 연동제, 이것도 사실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 인하는 발목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에서 2.6%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어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빠른 둔화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의 전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가가 2%를 수렴하는 시기는 이거는 지난번 계속하지만 이게 다 조건부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장률 전망하고 물가 전망한 그 예측치에 의하면 저희는 2%대 초반으로 이렇게 2%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도 말이나 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치로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예측도 통제도 어려운 물가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면서 45,000달러, 5,917만 원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오후 6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29% 급등한 44,189달러, 5,81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45,000달러에 오른 건 2022년 4월이 마지막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며 최근 비트코인 상승에 원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을 휩쓴 호흡기 질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게서 많이 나타나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선 3, 4년 주기로 유행하고 주로 영유아가 감염됩니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 열이 나거나 오한, 두통, 그리고 콧물,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감기는 보통 일주일이면 증상이 나아지지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3, 4주 동안 증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영유아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급증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1,000여 명 수준이던 환자 수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2배를 넘어선 3,204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9월 이후에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흔한 폐렴이고 항생제로도 쉽게 치료가 됐지만 최근에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점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생겨 더 독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독감도 유행하고 있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독감이나 코로나와 동시에 감염되면 곧바로 위중증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상이 나빠진다면 응급이나 중증 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의학계가 나서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과는 의사들도 충분히 있고 그 치료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한국은 이 소아과 그 아동병원 자체가 지금 간신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지금 이렇게 허덕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내성균들은 쉽게 퍼질 수가 있는데 이 병 자체를 치료하는 거가 시설이 있고 소아과 전문의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그 병으로 치자면 우리나라의 그 소아 그 필수 의료 체계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능력으로 이제 감당하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조심하자. 앞서 대한아동병원협회도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에 대해 보건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더 큰 유행으로 진료 대란이 오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방부가 한참 전 전역한 간부에게 연락해 군 복무 시절 규정보다 휴가를 많이 갔다며 돈을 내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휴가 시스템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고 환수 가능한 시효도 지나 군 행정체계에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홍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5년이면 거의 예비군 훈련도 끝날 즈음인데 어떻게 군에서 연락이 간 겁니까? 네, 예비역 중사 A씨는 최근 본인이 근무했던 부대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전역했는데
군복무 시절 규정보다 연차 일주일을 더 사용했다며 수십만 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라고만 했지 어느 부대에서도 정확한 사유는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어떤 경위로 본인이 연차를 더 사용했는지 알기 위해서 전화 이곳저곳을 돌려야 했는데요. 군부대와 기관들이 하나같이 서로 다른 곳으로 문의해보라고 떠넘겨서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7 보병사단 재정부에 있는 중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군번 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소속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 사단 소속이 애초에 아니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휴가를 더 사용했으니까 돈을 갚으라 이런 내용이 좀 듣기만 해도 황당한데 애초에 제보자가 환수 대상도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뒤에야 이러한 진상을 알게 됐습니다. A씨가 자신의 황당한 사연을 인터넷에 올린 뒤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릴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요. 그제야 군에서는 A씨의 연차 초과 사용과 관련해 재차 점검한 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차 초과 사용이 발생한 건 쉽게 말해서 군의 휴가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군은 장기 복무한 간부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일종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을 시켜주는데요. 이 교육기간에는 연차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휴가 시스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규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환수를 통보한 시점입니다. A씨가 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전역한 지 5년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보면 문제가 발생해도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환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제보자의 경우 이미 전역한 지 5년이 훌쩍 지나서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군은 이런 설명과 함께 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논란이 된 글을 좀 지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보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막상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너 어차피 너는 돈도 안 내도 되는데 굳이 그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있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제보자처럼 연차를 그 정해진 규정보다 초과 사용한 간부가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에서 예하 부대로 보낸 연차 초과자 처리 관련 공문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현직 간부 6,500여 명이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간부 1,000명 이상의 휴가를 정해진 규정보다 더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A씨처럼 휴가 시스템상의 전역을 앞두고 교육 파견 등으로 적게 부여됐어야 할 연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간부들 입장에서는 시스템상 가능한 휴가를 신청했을 뿐인데 군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규정보다 더 많이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환수를 통보하고 있는 건데요. 애초에 전산에 남은 휴가를 썼고 당시 승인을 받아 절차대로 다녀왔다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이러한 환수 행태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군인들이 무단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시스템상에서 군대 승인을 받아서 다 휴가를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연차 초과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군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가하고 처음으로 탱크를 진입시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 때문에 40명 넘게 숨졌다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군은 미리 대피를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하마스 군사시설로 지목된 건물들에 차례차례 폭탄이 떨어지고 해군이 바다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지상군도 속속 진입합니다. 영국 BBC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인근에 통신을 끊은 채 개전 이후 최고 강도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칸 유니스 북부와 동부에 50차례 넘는 공격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주민들에게 미리 전단지나 소셜미디어로 대피를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making again with everything we have at in our capabilities
every effort we can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civilians in the south in order to mitigate civilian casualties. 하지만 일대 병원은 미처 공습을 피하지 못한 민간인 사상자들로 넘쳐납니다. 3살 위 언니와 함께 있다 다친 6살 이 소녀도 그중 한 명입니다. بدي ماما بدي اعطي ماما مشتاقة لها شو فيها ماما؟ عندها اجت بدي ماريا بدي اخواتي بدي تيسير. 통신 두절로 구급대와 연락이 안 되면서 민간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로이터 통신에 40구가 넘는 시신이 칸 유니스 서부 나세르 병원에 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ليش؟ شو ذنبهم؟ شو ذنبهم؟ بتهمة شو قتلوا؟ شو الجريمة اللي ارتكبوها عشان يموتوا هذه الموتى؟ 숨어있는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한 가자 남부에 대한 공격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북부에서 떠밀려 피난온 수십만 명의 주민이 남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이 본격화한다면 또다시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제거되고 나면 가자 지구는 비무장지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끝난 뒤 가자 지구는 비무장지대로 남아야 한다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집단은 이스라엘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떤 국제군도 가자 지구 비무장지대화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하마스를 토벌한 뒤 가자 지구를 비무장지대로 만들되 이 작업을 이스라엘군이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남부에서 시가전을 개시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질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소속 오사마 함단은 현지 시각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이 중단될 때까지 협상이나 인질 교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단은 이스라엘 인질들의 생명과 인질 교환 협상 타결이 방해되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글문화연대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제1회 쉬운 우리말 기자상 시상식에서 YTN 부산지국 김종호 기자가 방송 분야 1등인 가온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기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업무협약, 상생, 양해각서 등 평소 기사에서 외래어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우리말 표현으로 작성해 심사위원단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YTN 사회부 홍민기 기자는 법조기사에서 가스라이팅을 심리적 지배로, 키맨을 핵심 인물로 대체하는 등 알기 쉬운 우리말 단어를 선택해 장려상인 북돋움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와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비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2배 수준 보이고 있고 먼지와 비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특히 서쪽 지방은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도 내립니다.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경기 북부와 인천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0도, 강릉 14도, 부산 1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도 양호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 낮 기온도 16도까지 오르며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